자, 지난 시간에 비문학 독해 심화학습 숙제로 내드렸는데 다 해오셨죠, 여러분? 자, 비문학 독해 몇 초까지 했습니까? 저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비문학 독해 하나밖에 안 했죠, 그쵸? 자, 두 번째.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제작자가 시청자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독자의 주의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한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측 한번 해봅시다. 뒤에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텔레비전 제작자가 시청자의 수준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양분해서 평가하는가, 그죠? 예. 이 내용이 뒤에 오겠죠, 여러분?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극단에서 시청자가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 시청자들은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흔히 이런 주장을 펼치곤 한다. 그들은 높은 시청률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락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니까 시청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다. 그렇죠? 네, 합리적인 존재다.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니까 시청자가 시청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전 인수격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주장을 자기에게 이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은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반면 다른 극단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사의 덫에 걸린 존재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사회적 의미도 지니지 않고 있는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의 강세,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낮은 시청률이 그들이 제시한 근거이다.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 뭐야, 여러분? 시청자에 대한 한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시청자가 합리적이다. 그렇죠? 한쪽은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시청자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를 소개한 뒤에 그 다음 자, 뒷부분에 가서 대상을 판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은 5번, 자, 2번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자, 디귿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추론하기, 추론적 사고. 자, 주장을 제시하고 사례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 즉 추론적 사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출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자, 그들은 언제나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밖에 없다. 즉,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성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결국은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모 방송사에서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땡땡 드라마의 그 어떤 조기 그 중단을, 그쵸?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겠죠, 그쵸? 예, 그게 디귿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할 때 윗글의 글쓴이가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추론적 사고 문제죠, 그쵸?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사고 추론하기입니다. 자, 그럼 리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특정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의 전반적 수준을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자, 특정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전반적 수준을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글쓴이가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 드라마가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에게 모두에게 인기가 높죠, 그쵸? 근데 이것만으로 시청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특정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심화학습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 정치적인 지배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치적인 지배가 상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상징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상징에는 동일시의 상징인 미란다와 동일시의 상징인 미란다와 그 다음에 합리화의 상징인 크레덴다를 설명하고 있죠, 그쵸? 합리적인 상징인 크레덴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윗글의 지필 동기로 적절한 것은, 글쓴이는 정치적인 지배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상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쵸? 예, 상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1번 정치적인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란다와 크레덴다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몇 번? 4번이 바뀌었죠, 그쵸? 자, 미란다. 미란다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다에 보시면 인간의 이런 심리에 호소하는 상징을 동일시의 상징이라고 한다. 자, 동일시의 상징이란 국기를 바라볼 때나 국가를 같이 부를 때 모두가 동일한 집단의 일원이란 일체감을 자아내는 것처럼 인간의 정서적인 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다. 각종 기념일, 공공장소와 기념관, 제복, 기념식, 동상 등도 그 예의다. 권력의 미란다는 이러한 동일시의 상징을 세워놓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귀화시키려고 한다. 자, 그 다음 반면 크레덴다는 신학 용어에서 나온 말로 신조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대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수긍한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는 점을 내세워 사람들의 이성을 움직이는 기호를 합리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인간의 이지적인 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다.
권력에 크레든다는 이러한 합리화의 상징을 이용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권력의 정통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곧 권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줌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는 은밀한 정치 기술의 하나가 크린다인 것이다. 자, 그럼 크레덴다가 자, 자발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는 정치 기술이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크레덴다가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크레덴다는 합리화의 상징 맞고, 자, 그 다음 신학 용어에서 온 말로 신조를 의미한다는 거 맞고, 그쵸? 그 다음 자, 인간의 이지적인 면에 호소하는 상징도 맞고, 자, 그럼 크레덴다에 대한 설명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미란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자, 미란다는 원래 감탄할 만한 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온 말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미란다는 동일시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미란다는 정서적인 면에 호소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자, 인간의 심리를 추적한다는 공통점 맞고요. 그렇죠? 근데 미란다가 강제적인 복종을 유도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없잖아. 그렇죠? 그죠? 자, 미란다가 강제적인 복종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번이 자, 미란다에 대한 정리가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관해 제시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지배자가 국민들이 스스로 복종하게끔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낮은 수준의 정치라고 한 거지. 그렇지? 즉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열등한 지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피지배자가 반발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복종, 즉 상징을 통한 정치적 신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자, 윗글에서 상징 조작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상징 조작이 뭐야?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상징 조작입니다. 자, 나의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상징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 조작은 효과적인 지배 기술입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만들어진 이미지. 현충사잖아, 그쵸,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정권 시절에 현충사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뭐야? 상징 조작인 겁니다. 그쵸? 즉, 국가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념, 그죠? 네, 정치적 신념,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현충사를 짓고 박정희, 누구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 5번. 기억부터 미음의 사전적 의미가 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규합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조직 따위를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귿. 규합은 사람이나 조직 따위를 모음의 뜻입니다. 사강 보시겠습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입니다. 사강. 1930년대 후반 흔히 생명파로 불리는 서정주와 유추환은 주로 인간과 생명 탐구에 주력했습니다. 자, 서정주는 화사, 자화상 등의 시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주로 본능과 무의식을 탐구했다. 유치환은 깃발, 생명의 서 등과 같은 시에서 인간의 의지와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생명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무렵 일본의 탈압이 더욱 심해져 많은 문인들이 절필을 했으나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시에 담아낸 시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동주는 서시, 쉽게 쓰여진 시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부끄러움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 하면 자, 부끄러움과 자기 반성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를 관통하는 정서는 부끄러움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즉 반성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서는 부끄러움, 윤동주 시를 지배하는 정서는 부끄러움, 그 다음에 윤동주 시를 관통하는 태도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반성입니다. 반성. 자, 그 다음에 광야, 절정 등의 시를 통해 조국 독립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육사는 이상화, 윤동주와 함께 저항시의 범주를 형성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이 합동시집 청록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시인을 청록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시인이 자연을 주제로 한 시들을 썼기 때문에 청록파라고 합니다. 시적 경향이 초기 시는 일치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어떤 예찬이나 자연 친화적인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됐습니다. 자, 확인 문제. 윤동주는 작품을 통해 아까 무슨 정서? 부끄러움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 성찰을 보여줬습니다. 광복 후에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의 합동시집 청록집이 간행됐습니다. 자, 이육사의 절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매운 계절. 여러분, 계절은 자, 시간의 흐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죠. 계절은 여러분 추상적인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지, 여러분? 맵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했지.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요 당시의 계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렇죠? 화자가 처했던 시적 상황을 맵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시적 화자가 겪어야만 했던 어떤 고통적 상황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여러분, 채찍에 갈겨, 이건 무슨 감각이죠? 채찍에 갈겼어요. 촉각적 심상, 그죠? 네, 촉각적 심상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 화자가 느꼈어야 할 아픔과 고통을 채찍에 갈겨. 요거 매운 건 아까 무슨 심상, 여러분? 요거는 미각적 심상. 그래서 이런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자, 감각적 심상, 미각적이고 촉각적인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고통을 뭐 한다고, 여러분? 고통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화자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화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뭘로 갈겨가지고 여러분? 예, 매운 계절 그리고 채찍으로 갈겨가지고 어디까지? 자, 여기 북방까지. 여기는 북방입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북방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이 북방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얘를 수평적인 끝이라고 그래요. 수평적 한계. 한계. 수평적 한계.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어디까지 왔다고 여러분? 북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수평적으로 한계. 수평적 한계.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수평적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계속 때리네? 수평적으로 더 이상 갈 데 없는데 계속 때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때리니까. 그죠? 채찍으로 계속 때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저쪽으로 피해야지. 그렇죠? 위로. 그죠? 그래서 이 고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죠. 수직적 어떤 상황? 한계 상황. 그렇죠? 한계 상황. 자, 그 다음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렇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어디에 섰어, 여러분? 서리빨. 그죠? 서리빨처럼 차가운, 서리처럼 차가운 어디에 섰어, 여러분?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섰어요. 그렇죠? 서리빨 칼날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절정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그죠? 자, 북방을 거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밀려갔어? 하늘 끝까지 쫓겨갔죠. 그렇죠? 거기서 급기에 어디에 서게 됐어?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어. 즉 화자가 처한 극한적 고난의 상황. 그죠, 여러분? 화자가 처한 어떤 상황? 극한의 고난. 요 상황. 그죠?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여러분? 절정이라고. 절정.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 조차 없습니다. 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는데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 무슨 뜻하죠, 여러분?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항복이 아니야,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겠지, 그치? 소망, 기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한 소망과 기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어요, 여러분. 역시 무슨 상황? 화자가 처한 극한적 고난의 상황. 즉 여러분, 현실적으로 화자가 이 극한적 상황을 버텨낼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때 여러분, 그때 화자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을 만한 곳조차 없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선 거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걸 벗어날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을 바꾸는 거야.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즉 화자가 처한 상황은 지금 뭐다, 여러분? 이 서리빨 칼날진 그 위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이 상황, 그건 뭐라고,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고. 그렇죠? 겨울. 그리고 강철로 됐다고. 그죠? 강철로 된 겨울이야. 그렇죠? 근데 그 강철로 된 겨울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 곧 무지개가 필 것이다. 곧 무지개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거지. 너무 추워요, 여러분. 겨울이라, 너무 추워. 그래서 이 너무 추운 겨울을 내가 현실적으로 버텨낼 방법이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바꾸는 거야.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래, 곧 뭐가 찾아오겠지? 그래, 곧 봄이 찾아오겠지.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 여러분.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순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면 언제든지 뭐가 온다? 봄이 오는 것이 여러분 계절의 순환이고 절대적 진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순됐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무슨 표현법? 역설적 표현법. 그렇죠? 즉 화자는 극한적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역설적 발상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극한적 고난의 상황에서 자, 현실적으로 그 극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화자는 생각을 바꿨다. 무엇으로? 역설적 발상으로 자신이 처한 극한적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게 이 시의 주제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이게 극한적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한다? 그래, 즐겨라. 즉 서리빨 칼날진 그 위 간절한 소망조차 기원하기 어려운 상황. 그쵸?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처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쵸? 어떤 발상으로? 역설적 발상. 자, 이게 이육사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육사실은 거기 보시면 여러분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연?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걸 무슨 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승전결 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육사실은 사연으로 된 기승전결식 구성입니다. 이런 기승전결식 구성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한시적 구성이라. 한시적 구성. 왜냐하면 한시가 기승전결로 구성을 시를 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휩쓸려 오다, 그 위에 서다, 디딜 곳조차 없다, 무직인가 보다처럼 현재형 시를 사용해서 마치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준다, 여러분? 현실감, 그죠? 예, 현실감, 현장감, 긴박감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강렬한 시어, 매운 계절의 채찍의 갈겨, 또 서리빨 칼날진, 그죠? 이렇게 강렬한 시어를 또 남성적 어조를 써서 시인의 내면의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요. 자,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은 누구시다? 누구시? 자, 윤동주 씨입니다. 자, 객관적 시각에서 대상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자, 대상의 특성 묘사하지 않았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객관적 시각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드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과거 시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이 뜻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1번, 그죠? 현실적 실현과 고난 극복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현실적 실현과 고난의 극한 상황을 절정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3번.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현실 인식의 심리적 추이입니다, 여러분. 즉 정서의 변화. 정서의 그 변화 추이를 보면 상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지, 그치? 그죠? 점점 더 나빠지니까 하강하다가, 그쵸, 여러분? 어디에서?
사연에서 그 극한적 상황을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희망적 상황으로 바꿔버리죠, 그쵸? 그죠? 예. 그러니까 정서의 변화의 추이는 하강하다가 상승합니다. 알겠어요? 하강하다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어요. 점층적 전개 방식. 화자가 처한 상황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점점 더 요 극한적 상황으로 간다고, 그렇죠? 점점 더 하강적 상황으로 내려온다고. 알겠어요? 처음에는 어떤 상황? 수평적 끝,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수직적 끝,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서리빨 칼날진 그 위. 한 발 제게 들일 곳이 없는 상황, 그죠? 점점 더 이렇게, 그죠? 극한적 상황으로 커지잖아. 그래서 하강적으로 점점 내려오다가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상승시킨다. 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야? 기역. 자, 매운 계절, 일제치하의 가혹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니은, 북방, 수평적 극한의 장소입니다. 자, 디귿, 서리빨 칼날진 그 위, 화자가 처한 생존의 극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아까 항복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해라. 이거 항복, 굴복 아니라고, 그쵸? 뭐라고? 간절한 소명과 기원. 그 다음에 미움,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의 아니냐. 그 뭐야 여러분? 극복, 그죠? 극복. 그 다음에 이육사의 시를 우리가 대륙적이라 그래. 대륙적. 대륙적이라고 하고 상징적이라고 해. 대륙적, 상징적. 이 대륙적이라는 말이 스케일이 크다는 얘기야. 스케일이 크다. 여기 봐봐 여러분. 어디까지 갔어? 북방, 그죠? 북방. 어디까지? 수평적 끝까지. 그 다음 또 어디? 고원.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그죠 여러분? 수평적으로 끝까지. 그죠? 수직적으로 끝까지. 즉 시적인 배경이 굉장히 스케일이 넓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륙적.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를 많이 썼죠. 상징적인 시어. 매운 계절 이러고 상징적이잖아. 알겠습니까? 채찍, 매운 계절, 채찍 이런 거 다 상징이라고. 알겠어요? 이육사의 광야 볼게요, 여러분.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육사의 시가 대륙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스케일이 굉장히 커. 이번엔 시간적 스케일이야. 시간적 스케일. 아까는 공간적 스케일이었지만 이번엔 시간적 스케일이 굉장히 크지, 그치? 언제부터? 까마득한 날. 언제?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그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천지 창조. 천지 창조. 그리고 그때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여러분, 닭 우는 소리가 하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닭은 인간 삶과 밀접한 그 관계를 지닌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즉 인간의 삶이 시작되기 전이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러면 인간 삶의 시작 전, 삶의 시작 전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시적인 광야입니다. 원시적인 광야, 인간 삶이 시작되기 전. 그 다음에 모든 산맥들이, 자,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대. 연모한다.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야. 연모하다. 그럼 이거 여러분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네, 그죠? 의인법.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산맥들도 원래 산맥들이 바다를 향해 뻗어가잖아 이렇게 그쵸? 산맥들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 뻗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쭉 뻗어가는데 이 차마 이곳만큼은 침범하지 못한 거지 그쵸? 이곳이 어디야 여러분 이곳이 바로 어디? 산맥도 침범하지 못한 이곳 어디 여러분? 바로 이게 광야지 광야인데 광야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한반도겠지 그치? 이곳 한반도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곳이다 여러분? 산맥도 침범하지 못한 신성한 곳이란 얘기 알겠어요? 산맥도 침범하지 못한 신성한 곳 광야 이곳 광야고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입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 광야의 원시성을 얘기했고 여러분 태초의 광야 알겠어요 여러분? 인간 삶이 시작되기 전의 광야 그 다음에 2년에서는 광야의 광활함 왜냐면 산맥도 침범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야의 광활함 광야의 신성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광음물 자 여러분 광음은요 광은 빛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밝음이고요 여러분 밝음 음은 여러분 그늘입니다. 밝음과 빛과 그늘 결국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밝음과 그늘 이거 뭐야 여러분? 결국은 뭐지? 아니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세월 세월 그래서 끊임없이 광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아까 했었는데 여러분 계절 눈에 보이냐 안 보이니? 자 계절은 시간의 흐름이니까 추상적인 거지 그쵸? 근데 꽃이 피고 지는 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지 그치? 즉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했어 여러분? 시각화 구체화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을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화시켰다 알겠어요? 구체화시켰다. 이게 주로 여러분 영화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영화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니? 주인공이 여기 벤치 같은 데 앉아있어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 꽃이 피고 그죠? 그 다음에 막 푸른 잎이 막 돋고 그쵸? 그 다음에 나무에서 이제 뭐가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이 내리고 이것도 몇 번 돌리지 그치 이렇게 몇 번 돌린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지 그쵸?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거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시간의 흐름. 그래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원시적인 광야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성한 광야를 넘어서서 이제 세월이 흘러간 거야 그죠? 세월이 흘러가서 자 계절이 피어선치고 흘러가서 이제 비로소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강물이 갖는 상징성이 뭘까요 여러분? 강물은 인간의 문명을 상징해. 여기서는 문명. 왜냐하면 세계 4대 문명은 다 어디에서 발상합니까 여러분? 광물에서 그렇죠. 강에서. 그래서 이 강물은 문명이야. 문명 혹은 역사. 즉 아까는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 전이었죠. 그죠? 아까는 근데 이제 뭐라고 세월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흘러가고 반복했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큰 강물이
인간의 문명이, 인간 역사가 길을 열었어. 그럼 길은, 이게 상징적 의미가 뭐겠어? 시작. 그죠? 시작. 시작. 자, 이 길의 함축적 의미는 시작이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 시대를, 그죠? 여성 대통령의 길을 열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여성 대통령의 길을 열었다. 그럼 이 길이 뭐라고, 여러분? 시작. 알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인간 삶이 드디어 시작된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 흘러갔다고. 그래서 이 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가고 있다. 시간적 흐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눈 내리고, 그러네. 자, 원시에서, 그죠 여러분? 그쵸? 언제로? 문명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언제로? 다시 지금으로. 그러니까 대과거 원시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과거로 가서, 그죠? 다시 지금 어디로 왔어 여러분? 현재로. 그쵸?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여러분, 지금 눈 내리고, 이때 눈, 일제강점기에 내리는 눈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겠어, 이게? 일제강점기에 내리는 눈인데.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런 눈일까, 여러분? 그런 눈 아니겠죠, 그죠? 어떤 눈? 차가운 눈, 날카로운 눈. 즉, 뭐라고, 여러분? 이런 송이 한방눈 아니고 어떤 눈? 진눈깨비 같은 차가운 눈, 즉 희련과 고난의 상황이고, 이 눈과 시적인 의미가 통하는 것이 아까 절정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매운 계절. 매운 계절. 알겠어요? 예.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해. 매화향기. 여러분, 매화는 어떤 꽃이야? 이 눈을 맞고, 그죠? 이 차가운 눈을 맞고 피어나는 꽃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매화는 뭐라고, 여러분? 지주하고 절개야. 지주와 절개. 그러니까 이 눈과 매화는 서로 어때 지금? 의미가 서로 대조되지. 그치? 대조. 매화향기가 근데 홀로 아득해.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해. 좋아 나빠 지금 여러분? 나쁜 상황이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 여기 이 매화향기가 점점 아득해지니까 그죠? 그만두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 내 여기 뭐 하겠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내가 이거 점점 아득해지니까 가난한, 즉 보잘것없지만, 왜? 내 하나의 힘이니까 미약하지만, 이런 뜻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푸어 이런 뜻이 아니라 미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여러분. 그죠? 노래, 이 뭐야 여러분? 희망의 희망의 무엇을? 씨앗을 여기다가 심겠다. 그렇죠? 왜? 이거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매화향기 사라지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다, 내가 혼자의 힘이니까 좀 부족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희망의 씨앗을 내가 여기다가 뿌리겠다. 그렇죠? 뿌리겠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자, 이런 걸 자기 희생적 태도라고 하기도 하고, 자, 희생양적 모티프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희생양적 모티프. 자, 과거 여러분 원시시대 때 우리가 양을 제물로 바쳐서 그 기원, 소원을 빌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걸 이제 희생양이라고 하거든. 양을 제물로 바쳐서 기원, 소원을 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을 뭐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생된 양처럼 제물로 바치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죠? 이렇게 눈 내리는 이런 가혹한 시련의 상황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얘기는 이건 자기 희생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자기 희생적 태도, 희생양적 모티프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씨앗을 뿌리겠다.
그럼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고의 뒤에 천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를 말해요. 그럼 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미래로 갔네, 그쵸? 미래로. 자, 나는 이제 죽었겠지, 그치? 그죠? 나는 죽었어. 자, 근데 내가 뭘 심어놨어, 여러분? 씨앗을 심어놨잖아. 천고 뒤에 누가 있겠어, 여러분? 백마 타고 오는 누가 있어? 초인이 있어.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거 여러분 동화적 모티프. 백마 타고 오는 왕자 이런 뭐 있잖아요, 그죠? 동화, 그죠? 동화적 모티프를 차용한 겁니다. 동화적 모티프 차용.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초인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미래의 희망적 세대, 그죠? 미래의 희망이 되지. 미래의 우리 미래의 희망적 세대. 우리 미래의 희망적 세대가 있어. 여기서 이 광야에서 뭐 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목노아 부르게 아니라 무엇을 아까 가난한 노래 시 씹었잖아, 내가, 그쵸? 이 노래의 시 씹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하겠다, 여러분? 마음껏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생을 통한 미래의 희망적 인식,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을 통한 미래의 희망적 인식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상전개 방식은 시간적 전개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적인 연구성이죠. 규칙적인 연구성. 봐봐, 여러분. 매연이 1행보다 2행이 길고 2행보다 3행이 길어. 그쵸? 이렇게 매연이. 그죠, 여러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매연이. 어떻게 돼 있다고, 여러분? 매연이. 규칙적인 시행 구조. 그래서 뭘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하죠. 매연 3행, 그리고 규칙적인 시행의 배열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봐봐. 닭 오는 소리 들렸으랴, 못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자, 뿌려라, 부르게 하리라. 와 같은 어떤 어미?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를 반복해서, 자, 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운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의지, 그죠? 굳은 의지를 뭐하고 있다, 여러분? 형상화하고 있다. 명령형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굳은 의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지적이라. 의지적. 이육사의 시가 의지적인 거야. 알겠어요? 굳은 의지가 들어가 있다. 의지적. 그래서 이육사 시를, 자, 그럼 정리해보면 대륙적. 이것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렇죠? 응? 그래서 자, 대륙적, 의지적,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육사 시의 특징이. 알겠어요? 자, 그럼 빨리빨리 봐야 돼, 여러분. 시간 없어. 자, 1번.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동일한 억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억구의 반복은 아니에요. 억구라는 건 구절의 반복이거든요, 여러분. 응? 근데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 어미, 그죠? 어미가 반복되고 있는 건 맞아. 어쨌든 조금 이제 넘어가 보자. 다른 게 있으면, 없으면 또 이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2번.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의성어 사용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럼 땡. 3번.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대립적인 이미지 아까 있었잖아, 그죠? 뭐? 눈하고 매화 향기. 그래서 여러분, 실현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지지와 절개를 지키겠다, 그죠? 굳은 의지의 형상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의인화된 표현법 쓰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야, 그쵸, 여러분? 알겠죠? 네, 의인법을 쓰고 있긴 해. 아까 어디서 썼어요?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그죠? 라고 쓰긴 했는데 그 대상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잖아. 자, 그 다음 연쇄법. 연쇄법이 뭐냐면 앞 구절의 뒷부분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표현 기법을 연쇄법이라고 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법. 알겠어요? 그런 거 아니야.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기억은 내역이 가라는 노래 시를 부르라. 니은은 이 광야의 복로와 부르게 하리라. 그럼 뭐야 여러분? 기억을 통해 뭘 실현하겠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 민족과 조국의 광복을 그쵸? 이루겠다 이거잖아. 그럼 기억을 통해 니은을 실현하겠다라는 굳은 의지, 소망이 들어갔다. 정답은 몇 번? 2번. 자,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까마득한 날과 하늘이 처음 열리고는 민족의 삶의 터전인 광야가 처음 생길 때를 말한다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야, 산맥이 차마 이것을 범하지 못했어. 바로 여러분 뭐의 신성성? 그쵸, 광야의 신성성, 한반도의 신성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비로소 이제 뭐? 문명, 그죠?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얘기고, 사인에서 눈이 내린다는 것은 광야의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 민족에게 닥친 뭐? 희련과 자,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5절에서 천고 뒤는 1년의 까마득한 날과 호응하는 건 맞지, 그치? 근데 그게 뭐야 여러분? 먼 미래에 찾아올 초인이 광야에서 다시 태초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광야를? 그거 알잖아, 그쵸? 태초의 공간으로 만들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조국? 광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의지? 예. 자, 이 시에서 보기와 같은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년.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몇 년이야? 지금 뭐 내리고? 눈 내리고. 몇 번 그럼? 4번.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이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러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 어두운 거니까 나쁜 거겠지, 그치? 부정적인 상황. 자,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뭐냐면 요게 이제 일본식 다다미방이야. 다다미방. 문을 이렇게 문이 6겹으로 되는 방. 열면 또 문 나오고, 열면 또 문 나오고, 이런 방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그치? 그 육첩방.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어디다 여러분?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은 화자가 일본 유학 당시에 쓴 작품이야. 육첩방 바로 자,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시인은 슬픈 천명이야. 왜 여러분? 왜 시인은 슬픈 천명일까 여러분? 왜 시인은 슬픈 천명이야? 아니, 군인은 여러분, 군인은 뭐 할 수 있어? 군인은 아니, 군인은 가서 총으로 싸울 수 있잖아, 그쵸? 그죠? 군인은 전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어, 그쵸?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를 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쵸? 즉 여러분, 이 군인이 전투를 하는 것은 그죠? 군인이 전투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적극적인 의지의 실천이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뭐 할 수, 총으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시인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뭐밖에 없어? 시를 쓰는 것밖에 없어. 근데 시인은 뭐라고? 슬픈 천명인 거죠. 그래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자,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면 시를 쓰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저항. 알겠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저항.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아까 윤동주 선생님 저기 일본으로 뭐 하러 갔다고 여러분? 공부하러 갔다고, 유학 갔다고요. 알겠어요?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요. 그 일본 동지사대학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땀내와 사랑의 풍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상황.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 가라앉는 것일까?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동무 다 잃어버리고 나라 빼앗기고, 그죠? 이 상황에서 자기는 혼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시인이라는 명목 아래 시를 쓰거나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강의를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혼자 홀로 침전, 가라앉는 것일까? 여기 이제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부끄러움, 그죠? 부끄러움이지. 그래서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윤동주 시를 지배하는 정서는 뭐라고 이렇게?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예.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은 어떻게 했다? 부끄러워했다. 그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등불을 밝혀. 그럼 등불은 뭐겠어요, 여러분? 야, 등불은 아까 뭐야, 여러분? 밤비하고 반대가 되겠네, 그치? 희망.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 이거는 희망, 얘는 절망,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립적인 시어 사용하고 있네. 얘는 희망, 얘는 절망, 얘는 긍정, 얘는 부정.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자, 시대처럼 올 아침. 바로 뭐예요? 조국의 광복에 대한 예언이지, 그치? 조국 광복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아침이 여러분, 밤이 지나면 당연히 여러분 오잖아, 그쵸? 어느 시대에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시대처럼 올 아침, 즉 광복에 대한 예언이, 알겠어요? 예언.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 나는 앞에 부끄러웠던 나하고 좀 다르네, 그쵸? 이때 나는 어떤 나야, 여러분? 부끄러운 나가 아니라 희망과 긍정적 의지를 가지고 광복을 기다리는 의지적인, 그죠? 의지적인 자아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소극적인 자아가 아니라 어떤 자아야, 그럼? 적극적인 자아야. 의지적 자아, 적극적 자아. 그래서 최후의 나. 자,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여기 두 개의 나가 나오네. 앞에 나는 최후의 나, 그죠? 앞에 나는 최후의 나. 그럼 뒤에 나는 아까 홀로 가라앉는, 여기 어디 갔어, 여러분? 이씨, 없네, 그죠? 아까 이 나는 뭐라고, 여러분? 홀로 침전하는 나, 알겠어요? 이건 가라앉는 나. 얘는 침전하는, 침전, 가라앉는 부끄러운 나,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나, 즉 최후의 나, 이 의지적 자, 희망적 자, 적극적 자가 기존에 이런 부끄러운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자, 손을 내밀어서 뭐 하겠다, 여러분?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즉 두 자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약수. 두 자아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 됨, 화합. 두 자아의 화합을 말하면 화합, 알겠어요? 그래서 이 화합을 통한 부정적 상황의 극복이 되겠죠, 그렇죠? 두 자아의 화합을 통한 부정적 상황의 극복. 자, 그럼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제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암울한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 뒷부분에 있죠, 그렇죠? 예. 현실을 떠나 이상세계로 가기를 염원, 관계없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어느 평범한 존재, 관계없습니다. 현재의 삶의 애착, 현실의 안주, 관계없습니다. 자, 이 시를 읽고 주제와 관련하여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노력이 중요해. 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등불, 희망을 밝혀가지고, 그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도 진실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일단. 2번, 자아 분열로 인한 내면적 갈등이 외부에 대한 저항으로 해소되었군. 여기 지금 여러분, 자아의 분열이 어딨어? 자아의 분열이 어딨냐고. 내면적 갈등이 어딨어, 지금 여기. 두 자아가 갈등한다는 게 어딨어? 없잖아, 그치? 그죠, 여러분? 자, 3번.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이거 맞죠, 그죠? 근데 현실을 그대로 수용? 이건 아니잖아. 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순수한 마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돼. 이게 지금 순수한 마음을 얘기한 거야? 아니잖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소중함을 자각하기 위해 자기 반성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해. 여기 지금 자기 반성을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 역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분. 자, 보기를 참고해 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육첩방은 낯선 나라의 한정된 공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울하고 어두운 현실이 밤비나 어둠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이 바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는 내면적 갈등을 통해 비로소 순결한 자신의 내면과 마주치는 장면이다? 자, 아닙니다, 여러분. 시를 통한 소극적인 저항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자,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악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자아가 있긴 해. 그죠? 자, 최후에 나는 의지적 자아, 적극적 자아, 반면 뒤에 나는 나에게, 이때 나는 앞에, 그죠? 시를 쓰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아, 알겠습니까? 부끄러운 자아, 알겠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갈등하는 모습이 앞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윤동주의 별, 해는 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억구의 반복, 19절의 반복이 있습니다. 뭐뭐하는 까닭이요, 뭐뭐하는 까닭이요, 뭐뭐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억구, 구절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통사라는 건 문장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19절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자기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슴속의 별을 다 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래. 즉 아직 나한테는 청춘이 남아있고요, 또 자, 밤이 지나면 아침도 올 것이고요, 그죠? 또 내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별을 다 세지 못하겠대요. 그럼 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별은요, 추억이에요. 추억. 별은
자,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적 화자가 그리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리는 대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별은 시적 화자의 화자의 정서이기도 해요. 정서. 화자의 정서. 근데 별을 해면서 과거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뭐 쓸쓸함, 이런 정서가 나타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것만 세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과거에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만 한정되는 거잖아, 그렇지? 과거에 매몰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이상 별을 세지 않겠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이 올 것이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내일이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아직 내 청춘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만 매몰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랬어? 별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자의 정서이기도 하고, 내적 정서, 그죠? 화자의 내적 정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자,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왜냐하면 윤동주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사셨냐면 용정, 간도에 있는 용정 마을에 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도 있거든, 그렇죠? 폐, 옥, 경 이런 거 중국 사람 이름들이, 중국 친구들. 그래서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 중국 소녀들의 이름과, 또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근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이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처럼 아스라이 멀듯이. 그리고 어머님,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은, 자, 먼저 과거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뭘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화자의 정서는 여러분, 자, 시간은 과거고요. 화자의 정서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자,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은, 그리움의 정서를 촉발시키는 대상은 뭐였죠, 여러분? 여기서 별이었습니다. 별. 알겠어요? 별.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건 현재네요, 여러분. 현재. 화자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흙 위에 써두었던 이름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부끄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부끄러움을 촉발시키는 시적 화자의 대상, 시적 대상은 무덤입니다. 무덤. 참 죄송해요.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입니다. 이름. 거기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자, 윤동주 선생님께서는 아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셨잖아요, 그죠? 육첩방. 그래서 여러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창씨개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본 대학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쵸? 창씨개명을 안 하면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동주는 창씨개명을 했어요. 창씨개명을. 그래서 자기의 이름, 여기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건 뭐 한 거야, 그럼? 창씨개명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바로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위는 창씨개명을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뭐라고 여러분? 부끄러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건 사실은 누구야? 화자잖아. 그죠? 따라서 이때 벌레는 화자의 감정이 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입된 것이죠. 그렇죠? 감정이입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제 미래죠. 그렇죠? 미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자라듯이 내 이름자 붙인 언덕 위에도, 거기 내 이름자 붙인 언덕,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예언적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풀, 바로 희망이겠죠. 그렇죠? 희망. 그리고 여기는 시적 대상은 풀입니다. 풀. 그래서 이 시는 화자의 정서가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로 갔다가 또 미래로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시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고, 여러분 정서의 변화에 따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대상을 바꿔가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별, 이름, 풀.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백적 어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결어미,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합니다, 경어체의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표출했고요. 대체로 호흡이 길게 느껴지는 산문적 시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 이 시의 별과 관련지어 화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별을 보며 화자는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별을 보며 그리운 얼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을 보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별을 보며 감상적 정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거기 감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슬픈 마음입니다. 슬픈 마음. 그래서 별 하나의 쓸쓸함이라고 했으니까 감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별은 감상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주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3번. 이 시의 마지막 년, 작가가 퇴고의 과정을 거쳐 나중에 삽입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10년을, 즉 마지막 년을 덧붙임으로써 거두게 된 효과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요. 자, 마지막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화자는 절망적, 체념적 인식으로 시상을 끝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면서
화자의 미래지향적 태도가 더 굳건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정병욱이라고 하는 윤동주의 4년 후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같이 대학을 다닌 4년 후배야. 그 정병욱이 쓴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윤동주 평전에 보면 사실은 이 별 해는 밤 마지막 부분, 이 10년이죠, 마지막 년. 마지막 년은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시를 완성해가지고 정병욱한테 보여준 거야. 정병욱한테. 같이 문학을 하는 후배니까. 근데 이제 정병욱님이 그 시를 읽어보고 이제 윤동주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쩐지 끝이 좀 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체념적인 그 형태로 끝나서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태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 허한 느낌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윤동주가 그 정병주의 충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마지막 이 넉줄이죠, 이제 마지막 10년을 덧붙여서 이제 다시 완성된 것이 최종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이제 그 정병욱이 회상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보통 그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대단히 세거든요. 근데 동주는 문학을, 그러니까 뛰어난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그 자기 고집을 부릴 만도 한데, 그쵸? 이미 대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미천한 이제 문학을 시작한 금방 시작한 한참 후배가 건넨 그 충고의 말도 겸허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윤동주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일화가 여기에 곁들여 있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